빨간펜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김준우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왕으로 왔군요. 조선의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왕, 바로 고종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왕이자 황제이기도 했던 바로 고종입니다. 왜 왕이자 황제이기도 했느냐? 책을 읽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선생님이 또 차근차근 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종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왜 힘든 시기냐? 보통 왕의 아빠는 왕이에요. 근데 고종은 좀 독특합니다. 왕의 아빠인데 왕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왕의 아빠인데 왕이 아닌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하응은 원래 흥선군이었는데 이하응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이 원래는 왕의 아빠라서 왕도 아닌데 뭐 할 게 있나요? 라고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이었던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몇 살? 12살이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는 20살까지는 다른 어른들이 통치하는데요. 이때에는 아빠였던 흥선대원군이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집권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집권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10년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서양 세력들과 함께 교역하지는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항구문을 닫고 서양 세력과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고종이 왕이 되기 전부터 서양에서 배들이 쭉 우리나라에 계속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Hello,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이러면서 이제 서양 애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계속 팔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안 팝니다, 안 삽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서양 세력과 전쟁도 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에서 프랑스랑 싸웠던 병인양요와 미국과 또 싸웠던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흥선대원군 더더욱 어휴 서양 애들은 진짜 나쁜 애들이야. 쟤네 딱 보자마자 바로 그냥 팍 공격해야 돼 라고 강하게 써있는 비석을 전국에 세우는데요. 그 비석을 척화비라고 합니다. 네, 서양과 화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배척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 비석이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요거는 계속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우리는 서양 애들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 딱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종이 성인이 됐고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통치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도움 이때까지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고종이 직접 통치를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873년이 되겠는데요. 그 뒤에 일본이 딱 눈치를 챘습니다. 그전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딱 항구의 문을 닫아가지고 교류를 끊었는데 고종은 아빠랑 좀 다른 것 같아. 이제 슬슬 항구문이 열릴 것이야. 우리가 먼저 선수 치자 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배를 하나 쫙 보냅니다. 그 배의 이름이 바로 운요호라고 하는 배예요. 이 배가 강화도 지역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지 마라. 여기 우리 땅이다. 더 이상 오면 우린 발포하겠다. 포를 쏠 것이야. 오지 마. 듣지 않고 계속 쭉 옵니다. 아니 허락도 안 받고 외국배가 계속 오면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를 좀 쐈어요. 위협사격을 했죠. 오지마! 쏜다니까! 그랬더니 운유에서 이런 게 어디 있으면일까 하더니 막 항의하고 옆에 있던 오늘날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있죠. 당시 영종진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상륙해가지고 막 민가를 약탈하고 불지르고 막 뺏어가고 막 죽이고 막 이랬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우리 강하게 항의해야죠. 일본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또 일본이 오더니 우리가 먼저 먹을 물과 음식을 원해서 갔었는데 니네 그렇게 포스화되고 한 건 국제적으로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니네 잘못이지.
라고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문서에 사인해 라고 하면서 문서를 틱 내미는데 그게 강화도에서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보통 강화도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스티커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강화도 조약 체결.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리랑 일본 관리가 앉아서 이제 쭉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 강화도 조약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항구를 열어라. 일본 빼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그리고 나중에 두 군데 정한 게 인천과 원산의 항구를 탁 열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서양 문물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최초의 근대적 조약. 보통 이 시기 때 최초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퀴즈쇼 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강화도 조약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최초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이 탁 들어가 있는데 다 일본한테 유리한 내용들이 많아요. 참 많이 슬픈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 뒤에는 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이제 발달되어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반응을 해야 돼요. 이런 서양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건 다 안 좋은 것들이야. 우리 거를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쪽과 그래.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도 강해져야겠구나. 이거 너무 뒤쳐져 있어. 빨리 받아들여야 돼. 라고 바뀌자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것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위정척사. 아니야,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개화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화라는 말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긴 한데요.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문명화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반대말이 미개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개해. 그러니까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개한 상태. 그러다가 개화, 열려서 이렇게 되었다. 이게 이제 문명화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문명화되자라고 했던 게 바로 개화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개화파는 크게 빨리 바뀌어야 돼. 급진개화파. 뭘 천천히 가자. 온건개화파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 시간이 어딨어? 우리 빨리 바뀌어야 돼. 너무 빨리 가면 체해. 그냥 천천히 가. 이렇게 이제 개화파 안에서도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랬을 때에 빨리 바뀌어야 돼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신분도 좋습니다. 양반이고요.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 철종의 사위예요. 왕의 딸의 남편이라는 거죠. 얼마나 높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조선이 새롭게 더 강해지려면 빨리 받아들여서 바뀌어야 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계속해서 밀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군. 그래, 결단했어 라고 하면서 김옥균, 박용효 등의 급진개화파들이 일본 측의 지원을 약속받고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1884년, 보통 그때를 갑신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적을 수 있겠죠?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개화파. 이렇게 이제 쓰면 완벽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고종,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탁 해서 새로운 정부 발표하고요. 우리 조선은 앞으로 이런 개혁안을 펼치면서 가겠다라고 14가지 안을 쫙 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푼 꿈이 채 3일도 못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3일천하라고 보통 얘기해요. 3일 만에 진압당합니다. 누구한테요?
청나라 군인들한테 진압당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한 청나라 군인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1,5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둘러싸가지고는 공격했는데 막아주기로 했던 약속했던 일본군이 안 되겠다 스미마센 이러고 이제 퇴각을 해버립니다. 뭐야 도와주겠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진개혁파들은 밀려가지고 결국 김옥균, 박용효 요 사람들은 인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왕 옆에 있다가 또 죽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부푼 꿈이 불과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신정변 때 중국 청나라 쪽 군인들과 일본 쪽 군인들이 싸울 뻔했죠. 그 직전에 일본 군인들이 이제 약속을 어기고 먼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싸울 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위험했어. 우리 앞으로 이 조선에서 군대를 다 빼십시다. 만약에 조선이 도와달라 그랬을 때 군대를 파병할 경우 서로 알려줍시다. 그 치사하게 혼자 가지 말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갑신정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10년 뒤 우리나라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을 정부가 제대로 진압을 못해요. 아이쿠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겠는데 청나라 도와주세요 하고 청나라에 SOS를 치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청나라가 알았다 하더니 군대를 잠깐 우리 저번에 약속했는데 일본한테 알려주기로 했잖아. 일본 우리 간다 라고 얘기하고 쫙 군대가 옵니다. 근데 일본은 그 소식을 딱 듣더니 조선에 있는 우리 일본인도 보호해야 됩니다 하더니 이제 일본군도 파견을 합니다. 우리는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는 동학농민군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다.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이대로 물러나겠다 해가지고 결국 물러났어요. 근데 일본군과 청군이 탁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을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야 아니 우리 도와주러 온 데놓고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은 1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지금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 청나라를 쳐가지고 조선을 뺏어와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10년 동안 딱 준비해가지고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청나라를 공격하고요.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청나라 일본이 전쟁했는데 어디서 싸웠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너무 슬픈 얘기죠. 그걸 두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점점점 전쟁이 계속해서 가는데 누가 우세해져요? 일본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청나라가 어이쿠 안 되겠다 해가지고 1년 뒤였던 1895년에 결국에는 여기까지 하자 하면서 일본한테 내가 졌어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배상금도 주고 뭐 땅도 주고 뭐 이런 약속들을 막 합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었다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청나라도 이겼으니 이제 조선은 우리 것이야 라고 일본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있었던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러시아 쪽에 이제 탁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 최강이 된 일본이지만 러시아는 서양이거든요. 러시아 일로 좀 와봐. 우리랑 같이 뭐 좀 하자. 사실 청나라만 이기면 일본이 이제는 탁 조선을 가져가서 우리 맘대로 할 거야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그건 아니다 스키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건 또 뭐야. 러시아 누가 불러왔어? 명성황후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안 되겠군. 제거하자. 해가지고는 일본이 확 계획을 해가지고요. 당시 경복궁 안에 있었던 명성황후를 가서 잔인하게 제거를 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강제적으로 일본에게 우호적인 정부로 구성을 해버립니다. 이게 1895년 당시 을미년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굉장히 큰 아픔, 병고, 그래서 을미사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을미사변 때 누가 죽었다고요?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고종입니다. 명성황후가 어디서 죽었어요? 경복궁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본 고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경복궁이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경복궁이었을 텐데, 밤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 차례는 나일 수도 있겠다. 내가 경복궁이 안전할까? 나 밤이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던 고종이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데, 그곳을 바로 러시아 공사관, 즉 러시아 외교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곳이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어렵죠. 아관,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 아관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임금이 이동했다. 이게 파천이에요. 그래서 몰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래 러시아의 집이 이렇게 보호 아래 이렇게 탁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 어떡해? 우리 청나라로부터 이제 자주독립 국가야. 이 청나라로부터 자주독립 국가인데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공사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아닌 것 같아. 빨리 돌아와.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요, 고종이 돌아옵니다. 근데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곳에서 경복궁은 좀 멀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어디로 가냐면 공사관 바로 아래에 있는 궁궐로 갑니다. 그 당시엔 경운궁이라고 불렀고요. 오늘날에는 덕수궁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시청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내리면 바로 덕수궁이 보입니다. 정문인 대한문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 경운궁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라도 이제 간섭을 안 할 테니 우리도 더 강하게 새롭게 시작하자. 나라 이름도 좀 바꾸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고종이 이 경운궁 앞쪽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요.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과 황제의 차이 아시나요? 둘 다 그냥 강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왕은 한 나라의 지배자예요. 황제는 그 왕들을 거느리는 사람을 황제라고 보면 됩니다. 즉, 황제 밑에 왕이 없다? 그건 황제가 아닌 거예요. 황제는 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는 중국의 청나라가 황제였고 우리는 그의 신하된 나라로서 조선 후기 때 쭉 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동등한 황제 국가야 라고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강하게 가보자 라고 해서 나라 이름도 바꿉니다. 조선, no.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대한제국. 제국이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 바꾸고요. 그리고 황제가 즉위됐으면 이제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하늘에 알려야죠.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은 환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중국에만 있었지. 근데 우리도 이제 막 당당하게 만들어서 갈 것이야 라고 하면서 환구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 알렸죠. 그리고 황제만이 갖고 있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 필살기가 뭐냐? 시간을 다스리는 자! 이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황제가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1년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탁 황제가 되자마자 이제부터 광무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897년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 광무 1년으로 하자. 황제가 시간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무 2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도 다 황제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강하게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제국 그래서 강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독립국가로서 위상을 드높였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고종 다음에 순종 지나서 결국 일제강점기로 들어는 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대한제국 선포, 고종 황제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라는 거 역시나 스티커 하나 쭉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황제 즉위식을 하는 모습 찾으셨죠?
네, 거기다 붙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선이 마지막까지 오면서 나라 이름까지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 뒷얘기도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배우게 됩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책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5명의 왕과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이 왕들과 함께 공부를 재밌게 했다면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고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있잖아요.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이게 이거였구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10개의 문제와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따라오시죠.